여러분들이 정치 예능 지금 홍준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홍준표 이 건이 내가 봤을 때는 우리한테는 이간질하기 딱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30분 동안 홍준표 이야기만 해보려고. 아싸. 자 볼래요? 일단 국민의힘의 권성동이 복당을 했습니다. 난 속으로 나이스라고 생각했어. 권성동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권성동이 무소속으로도 왜 당선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지역구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예를 들면 자기 동네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 막 데려다가 강원대대 갔다 취직시켜줘. 여러분 법사위원장 하면요. 국회에서 국회의장보다 힘센 사람이야 사실은. 국회의장은 사실 의전에 가까워. 평화시에는 그 법사위원장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이 자기 지역구에 가가지고 지역구 구민들 관련된 자녀들 취업 못하고 있는 사람들 수십 명을 취업 청탁을 시켜준 건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요소로 이 사람이 법의 판단에는 무죄로 나온 것 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자기 지역구 사람들 강원대에 꽂은 거야. 이 사람이 복당을 하면 뭐 지역구를 위한 희생했다고 그쪽 사람들이 뭐 무소속이든 뭐든 찍어주긴 하겠지만 나는 권성동이 국민의힘에 들어왔다고 하면 속으로 나이스 했다니까? 이 사람 타이틀이 있잖아요. 무죄건 뭐든 간에. 무죄 받았지만 강원랜드의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취업 청탁. 취업 청탁과 그 동네 주민한테 영웅이죠. 그래서 권성동이 복당을 하니까 아싸 하면서 김태호가 다시 복당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윤상현과 홍준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왜? 좀 전에도 말했지만 입건됐죠. 윤상현은 더군다나 윤상현은 친박이라는 대표적인 그 나름대로의 그 아까 말한 권성동은 취업 청탁, 윤상현은 친박의 대표 주자. 더군다나 지금 선거 공작까지 포함되어 있죠. 홍준표가 입당하는 건 초선들이 반대한다는 거야. 홍준표 들어오면 나 탈당할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와야 되겠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총선 끝나고 제 처음 방송에서 제가 홍준표는 입당을 못할 거다, 절대 안 받아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간단해요. 그 국민의당은 그 뭐라 해야 돼, 이익집합체예요. 이익집합체다 보니까 홍준표가 들어옴으로써 당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홍준표가 들어옴으로써 그 의원 개개인들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게 좀 더 빠르거든요. 홍준표가 들어오면요, 제가 봤을 때 홍준표가 들어오는 순간 국민의당 넘버 3 이상은 될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국민의당 이름 맨날 바꿔 시키들이 헷갈려 죽겠네. 아무튼 넘버 3 이상 될 거예요. 최소한 입 터는 것만으로 넘버 3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위치해야 될 의원들 입장에서는 홍준표를 들어오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특히나 그 대선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 받고 있는 그 종인홍 입장에서는 절대 못 받아들이죠. 홍준표가 들어오면 홍준표가 자기가 대선 나가겠다라고 최소한 설레발이라도 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 대선 주자가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러면 김종인 입장에서도 홍준표를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가 저는 다시 복당하기는 진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권성동 의원님 제가 한마디만 이야기하자면 장제원이 그 권성동 복당 소식을 듣고 형 그동안 고생해서 눈물 날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권성동은 장제원 미치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번에 홍원이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랬잖아요. 90년대 동아은행 사건 때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김종인 위원장을 구속시킨 검사가 나였어. 당신 뇌물 받은 사람이잖아. 뇌물 브로커잖아. 이런 식의 표현을 했었거든요. 홍준표는 내가 봤을 때 그 입으로 망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서동요 부르고 있잖아요. 미래 국민의 짐의 다음 대선을 보는 홍준표다. 홍준표일 것이다 하면은 그게 이루어져요. 우리 서동요 방송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 새날 방송 중에 정치 1번가 거기 리드멘트 그게 있어요.
민주당의 50년, 60년, 70년 정권 연장을 위한 서동요 방송 계속 외치는 건데 왜냐하면 사람들한테는 인지도가 제일 중요하죠. 홍준표보다 김종인이 인지도가 높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홍준표 색깔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일부 중진들은 홍준표를 받아들이자. 홍준표뿐만 아니라 김태호도 받아들이고 윤상현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홍준표가 앞에 타이틀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하고 막말. 최근에 막말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언론 보도량이 떨어져서 그렇지. 근데 앞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과거의 전력이 있잖아요. 사실 탄핵으로 시작된 선거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는 탄핵 요건도 있었지만 홍준표 입으로 망했죠. 워낙에 많은 막말들을 해가지고 그 후로 홍준표가 사실상 그 막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당대표를 물러난 것이고 그 홍준표를 다시 받아들인다고 김종인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되죠. 그게 이렇게 모욕을 줬는데 내가 저 사람 잡아 수사한 사람이야 저 사람 범죄자야라고 말을 했는데 김종인이 지금 당대표를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랑 똑같은 말이죠.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가 복당 가능하다고 눈치 드럽기도 없는 새끼들이 이 관계를 모르면서 홍준표도 복당시키자고 하면서 하는 말이 정치는 뺄셈이 아니라 덧셈의 정치래. 물론 가져봐야 뭐 오늘 뭐 김홍걸 의원 뭐 제명돼봐야 175석이고요. 저쪽에 한 명 더 들어와 봐야 100 이제 4석 됐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막말 경쟁을. 막말을 할수록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래서 장제원이 찬성하는 이유는 자신은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홍준표를 만약에 받으면 조금 많은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막말로 노력하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언론의 그 보도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김종인 입장에서는요, 홍준표가 국회의원을 안 나가길 바랬잖아요. 안 나가지 말고 자기가 희생하고 4년 동안이나 어차피 대권에 나왔다는 사람 기분에 당을 위해서 희생을 원했다고요. 그리고 이분이 워낙 스피커가 세잖아요. 유시민 이사장도 같이 할 정도로 뭐랄까 서로한테 시너지를 줄 수가 있었어요. 홍준표가. 근데 홍준표라는 사람이 대구라는 데서 뜬금없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대구 전체도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힘을 분산시켰거든요. 뭐 권영진한테도 잘못했다는 하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대장 노릇. 이 사람의 문제는 가장 큰 거죠. 어느 정도 자기가 힘이 빠졌을 때는 후학으로 해서 서포트를 해줘야 하는데 야, 내가 대장인데 내 말을 다 들어. 그러니까 후배에 있는 정치의 신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바보가. 우리를 도와주고 그런 사람인데 스승이 되고 응원할 사람인데 대장 노릇하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지금도 대구에서 혼자 하고 있지만은요 대장이에요 대장. 내 보기 드는. 아까 홍준표나 윤상현이나 김태호나 권성동 중에 정치인이란 건 그런 거예요. 김종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좋은 쪽에서. 경제. 그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이게 중요해 정치에서는. 홍준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막말. 막말. 심지어는 발정제. 꼰대. 권성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비리. 강원랜드. 강원랜드. 윤상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시험. 전두환. 누나. 사람 잔인하다. 누나. 김태호 하면 떠오르는 의미가 뭐예요? 홍어젓.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적 이미지, 그나마 김종인이 제일 나은 거죠.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선택지가 김종인,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권성동이 있어. 이 중에 한 명을 찍어야 된다면 누구 찍겠어요? 나라면 김종인 찍습니다. 제 머리를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모자란 짓이죠. 장제훈 같은 애들이 뭐 다 구제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103석이 104석이 되나 105석이 되나 106석이 되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무소속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있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써먹는 게 낫지. 왜 이런 거 있잖아.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합당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어떤 특정 결정적인 시기에 이 두 당은 통합을 함으로써 뭔가 더 시너지를 내고자 한다고 할 때는 써먹는 타이밍이 필요하잖아. 당장 열린민주당의 3석이 급하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의미하게 쓰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은 여기 이 무소속 사석을 권성동을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을 것이니 말 것이니 논란을 만드느니 실제로 권성동이 무소속이라고 해서 미래통합 그러니까 국민의 짐하고 관련이 없겠어요? 의원생활은 똑같이 하는데 뭐 그럼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적 어떤 그런 거 없이 권성동만 받아들이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나는 김종인이 홍준표 보라고 하는 행위 같아요. 따시키기 작전. 아, 그렇지. 홍준표 보라고 하는 거지. 권성동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권성동은 이미 이 국회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자마자 복당 신청을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심사를 이루었겠지만 그 전에 김태우라든지 윤상현이라든지 홍준표는 복당 신청을 안 한 상태. 근데 그 권성동에 대해서 복당 신청이 들어와 있더라도 복당 신청이 들어오자마자 지금 논의를 한 게 아니라 개 수개월간 묵히다가 권성동의 복당 신청권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홍준표 보라고 한 거예요. 굳이 이 시점에 권성동을 입당을 복당을 허가할 이유가 없었잖아.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권성동이 입당하게 된 가장 큰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전국을 왔잖아요. 그 추미애 장관 일주 동안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선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뭐 다 모질일이 됐어. 논리도 없고 반박도 없고 프레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국민이 볼 때는 아이고 모질했는데 이게 김종인 입장에서는 애가 탄 거예요. 애가 탄 건데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이제 권성동만 하자. 하자는 걸로 하는 것밖에 없었던 최후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이래서 이제 다음에 국정감사 할 때 선수를 그러니까 권성동을 위주로 해서 솔직히 장제원도 어떤 이슈나 그게 입은 안 되거든요. 맨날 이상한 말만 하는 거고 그리고 장제원 자체가 아들 때문에 뭐가 안 돼. 장제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예. 노엘. 노엘 음주운전이잖아요. 아. 근데 그나마 왜냐면 권성동은 무죄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방어를 칠 거라고 쉴드를 칠 건데 이걸 면죄부 받았다고 하는 거에서 계속 이제 사선의 선수로 해서 우리에 있는 민주당을 공격수로 맨 앞에 쓴다니까. 아, 내가 봤을 때는요. 네. 내가 국민의힘을 싫어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치 비전적으로 봤을 때 진짜 답이 없는 당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했던 말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당을 해체시켰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야인 생활로 1년 이상을 밖에서 당이 없는 상태로 돌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과학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 입을 열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정당.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정당. 그거 당연한 거야. 이거 과학적인 거라고. 다시 한번 정치를 가르쳐 드리면 그분들한테 대한민국에는 약 30%의 고정 지지층이 있어. 지금 국민의 지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입을 열면 굳건하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끄러워서 지지를 표명을 못 해요. 그 사람들이 지지 표명한 경우는 두 가지예요. 얘네들이 부끄러운 일을 안 했을 때와 민주당이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지지 표시가 그 유리천정 같은 반복되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잘못하거나 미래통합당이 뭘 아무것도 안 하거나 할 때만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이런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명확하게 비호감도 60%의 정당의 한계입니다. 근데 당을 모아놓고 무리를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지들끼리 또 당대표 뽑고 원내대표 뽑고 뭐 당직들 맡아놓고 지들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말로 굉장히 무리한 말들을 해요. 악플에 가까운 말들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발목 잡기 하던 악플러들이 또다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악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하기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는 아예 시스템을 없애버리는 거야. 아니 1년 지나면 사람들 죽습니까? 그놈들이 다 똑같지? 그리고 나서 당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좀 꽤 괜찮은 사람 어떤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을 완전히 개조하는 의미에서 당을 이어받으면요 전에 있던 정당의 정강 정책들을 안 받기가 힘들어요. 김종인 이번에 뭐 기본소득이네 뭐네 거기다 넣는다고 하면 내부적 반발 엄청 심했고 사연임 금지는 아예 폐기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아예 당을 한 1년 정도 해체시켰다가 다시 해체 모여를 하면 훨씬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런 모질이들 나 같으면 홍준표 절대 안 받습니다. 당을 위해서 받으면 안 되는 인물이야 이게. 그냥 대표적인 국가대표 관종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컨텐츠 하나도 없이. 궤변이 하루아침에 아침과 저녁에 메시지가 달라.
우리 정부가 방역을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진주 우리 없앤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야. 말이 아침 누르고 저녁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막말해대면 나 같으면 안 받지. 더군다나 내가 김종인 수사한 사람이야. 당신은 뇌물 받은 사람이 하는 사람 어떻게 받습니까? 이 4명 중에 받을 만한 인물은 한 명도 없었던 거지. 이은재? 이은재도 이은재도 어제 나왔습니다. 보류됐구나. 이은재는 보류 나왔잖아요. 당을 2번이나 옮기면서 윤석열 살 때 가짜 피 아까진기 때문에 도저히 당에서 할 수가 없다고 어저께 그 불가한 입장이 이은재 나왔어요. 의원은 정치권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나 진짜. 근데 말대로 장지원 말대로 이 4분이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다 들어간다면 2022년도의 선거는 또 그 민주당이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요. 안 들어가도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 건도 그렇지만 네. 사실은 예상되어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잘 넘기는 게 중요해. 정치인들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그런 이야기 꼭 해주고 싶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말 논란이 된다고 정치 인생에 치명타를 입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말이 좀 세게 나가서 최근에 박성준 대변인이나 안중근 그 이야기 하면 박성준 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지지층에서 욕 안 한다고. 사실 나도 그런 말 하고 싶었다. 사실은 병역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수술을 해가면서까지 병원 군대를 갔다고 하면 사실 그런 말이 딱히 들릴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성준은 조정동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지만 우리로부터는 딱히 너무 말이 좀 뭔가 아주 일치한다는 느낌은 안 들어서 공감력은 없지만 공격하고 싶지 않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도까지는 괜찮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막 겪으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부끄러울 만큼 막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다고 느낄 만큼 막말은 없다고. 이거를 저쪽에서 막 공격하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내가 막말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평생 무슨 이 낙인처럼 남을까봐 말 자체를 세게를 못해.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해버린 거야. 새치혀로. 두치 반도 있고. 세치 반도 있잖아요. 한치 두치 세치 넷치. 네, 새치 발언 가지고도 서희 장군을 폄하하지 말라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새치 발언 가지고 죄송해요. 서희 장군을 폄하하지 말라, 새치 혀를 폄하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새치를 찾고 그런지 모르겠고, 그리고 서희 장군이 새치 혀를 올려서 강동 6주를 되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 거란과 요나라였나? 그때 송선영인가 아마 그랬는데 하도 오래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손선영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그때 당시에 외교적 상황과 손선영이 그때 당시에 전쟁 이후에 그 피해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외교적으로 그거를 되찾아온 거지. 새치혀를 가지고 우리 선영이 형 잘생겼다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말로. 국민의힘이 서희 장군을 폄훼했네요. 그렇죠. 서희 장군 표명한 거지. 그리고 새치혀도 표명한 거죠. 사과하세요. 도치 반도 있는데.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거 등에 가면은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최근에 진짜 잘한 건 부동산법 통과시킨 겁니다. 그럼 조중동이 막 그 조롱하듯이 니들이 낸 정책 뭐 20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뭐가 안 바뀌어서 할 때 보란 듯이 통과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때 민주당 지지율 확 뛰었죠. 그 교훈을 봐야 되는 거지. 명백하게 잘못인 경우에는 지금 김홍걸 의원 제명한 건은 잘했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누구도 실대를 못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렇게 어떤 아젠다를 세워놓고 명확하게 뭔가를 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준을 제외하고 지지층이 좋아하는 걸 하면 돼요. 애매모호할 때는 전 국민을 보고 어느 한쪽에서 요거 안 먹으려고 하면 그것은 민주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민주주의는 뭔데? 다수결 아닙니까? 보세요. 민주당 지지율이 40%라고 치고 대략 요즘에 나오는 걸 보면 국민의 지임이 20% 정도 됩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도 20% 중반대도 안 나와요. 그러면 선거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니까.
여론조사가 아주 정확하지 않겠지만 정확하다는 비중하에 전체 국민 중에 총선 투표율은 60%쯤 돼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60% 정도가 총선에 나와요. 근데 여론조사 지지율 40% 민주당은 총선에 나오는 선거에 나오는 비율로 보면 50%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50%가 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진짜 음모론이 진짜 그거였었잖아요. 고정 지지층 30%인 저 당이 정치 혐오를 일으켜가지고 총선 때 지지율을 그러니까 총선 투표율을 떨어뜨린 뒤에 고정 지지층 30%를 갖고 선거에 이기겠다고 한 전략이다. 이거 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걸로만 되지 않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네들이 득세하는 게 싫으니까 더 투표장에 나가는 현상. 최근에 다시 우리나라 국민들 투표율이 오르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들 예전에는 우리가 투표를 나가봤자 안 바뀌었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촛불 이후로 우리가 나가니까 바뀐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깨어있는 시민들도 그래서 투표에 나오는 거고 여러분 모든 투표에는 다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적폐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좀 전에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맨날 당하는 것 같고, 왜 우리는 맨날 적폐들한테 당하나, 왜 우리는 맨날 밀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한테 표를 많이 몰아주면 뭐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전쟁으로 비교를 하자면요, 박근혜 탄핵은 노르망디 상륙한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하고 총선 승리한 거는요. 정말 프랑스 먹고 베를린까지 간 거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국 장관님 사태에서 우리가 좀 밀리는 수세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대승했고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이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승리했고 추미애 장관님이 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밀고 있잖아요. 전쟁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정말 주요 사항에서는 우리가 다 이기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 세력 얘들이 봤을 때는 오죽이 답답했으면 8월 15일 날까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와서 그 시위를 하겠습니까? 걔네들 나름대로 왜 우리만 맨날 당하냐, 우리 그네찡 왜 끌려 내려왔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당연히 추미애 장관님이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마음 아프고 조국 장관님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미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는 맨날 진다. 민주당은 표를 받았음에도 맨날 못한다. 이런 패배의식은 절대 갖지 마세요.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대선 이겼죠. 지방선거 이겼죠. 총선 이겼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갈 곳을 차근차근 한 발 가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한 명씩 잃을 때마다 좀 왜 우리는 저 사람을 못 지켰을까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우리는 맨날 진다. 우리는 맨날 당한다. 우리는 못 이긴다. 민주당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인 그렇지. 패배의식은 갖지 마세요. 왜 공감이냐면 그런 언론 환경에서도 그런 검찰의 환경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이기면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별 가치가 그렇게 기쁨이 안 느껴지는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승리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맞았다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조국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추미애나 윤미향이나 이 사람들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100배, 1000배 더 깨끗한 사람들인 건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신선이나 무슨 도인이나 예수님을 뽑는 상황이 아니면 그나마 흠결은 조금 있을지라도 뭔가 국민을 위하고 실제로 그런 고민하고 세상에 염치는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자신감 갖고요. 결국에는 민주당 저는 아까 욕하는 것도요.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고 따르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정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시기라고 난 일단 봐요. 굉장히 많은 초선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정치란 그런 거 아니요?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막말하라는 게 아니고 더 명확한 메시지, 더 세게 하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지지자를 뭉치게 하는 거죠. 자기 지지자들만 뭉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수로 전락해버린 국민의 지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신들 이 세상에 주류로 만들어 줄 테니까 나쁜 것들, 적폐들 없애라. 개혁하라고 보내준 거기 때문에 개혁을 하면 할수록 민주당의 지지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건 사실은 추미애 장관 건도 서울시장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단계별로 흔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이미지 나쁘게 만들어서 서울시장 가져오겠다 이런 거거든요. 서울시장을 가져오면 부산시장은 뭐 어차피 저쪽에 가져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서울시장 가져오면 대선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들 막 세게 치고 들어오는 것들은 강하게 막아낼 뿐만 아니라 먼저 치고 가야 된다. 박덕금이나 아까 이런 나왔던 이야기들은 먼저 치고 가야 됩니다. 2차 대전으로 따지면 저는 추미애 장관이 패튼 장군이라고 생각해요. 왜 독일군이 자기네들한테 가장 위협이 되는 장군을 패튼 장군을 꼽고 패튼을 꺾으려고 그 난리를 쳤대잖아. 똑같은 거예요. 추미애 장관님이 그만큼 일을 잘하시고 자기네들 깊숙이 가장 중요하다고 자기네들도 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찰개혁을 향해서 진격에 오니까 걔들 나름대로 방어를 하는 거야. 그 과정을 그게 너무 절망하지 말자고 보고 좀 즐기자고요. 보고 좀 즐기면서 정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심한 패배의식 갖는 거 이러거든요. 이게 사실 제일 위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지역구에가 있는 성향들이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면서 그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가장 민주당답게 행동하는 사람을 지지해요. 저도 대구에 있으면 선거할 때 보면 여기는 보수니까 여기 맞춰야 돼. 그런 게 아니야. 민주당답게 쫄지 말고 민주당의 강령. 저는 오늘 뭐 김원걸 의원이 제명됐다는 거에서 잘했다고 봐요. 그게 가장 민주당스러운 거예요. 개혁을 하고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역점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쫄지 않게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쫄지 맙시다 우리 진짜.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방송을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온갖 스트레스가 대화창에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생방송 하다 보면 막 그 스트레스가 느껴지는데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미 이겼잖아요. 지금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 100%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혁명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그 의지로 뭘 못하겠습니까?